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전 10시 반 프레스룸 라이브 최윤영입니다. 유한솔입니다. 살아있는 뉴스를 더 깊게, 더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오늘의 뉴스네컷입니다. 이 시각 현재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3대 특검법이 안건으로 올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거 대통령들의 시계입니다. 기념품으로 만드는 건데 실용주의를 말하는 이재명 대통령 시계는 못 볼 거란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체제를 둘러싼 내홍이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모델이다, 리턴 매치다, 여러 얘기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데뷔를 앞둔 아이돌 그룹에 재벌 사세 출신이 포함돼 있다고 해서 화제죠. 삶의 다양한 외연을 보이는 재벌과 후예들의 이야기도 준비했습니다. 정치권 소식부터 먼저 이어갑니다. 프레스룸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대통령이 취임 이전에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중 고발 사건에 사사건건 휘말리면 국정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헌법 해석에 있어서 자의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법원이 명확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재판이 중단된다라는 명확한 해석을 다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새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 가급적 말을 아끼고자 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입니다.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두고두고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입니다. 네, 정치권 이슈로 시작하겠습니다. 강성필 민주당 부대변인 그리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나왔는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 재판은 사실상 현직 동안은 중단된 거나 다름이 없죠. 네, 저는 민주당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서울고법에서 어제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저희 민주당에서 형사소송법 306조, 그러니까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재판을 정지하는 것에 대해서 추진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네. 어제 나왔던 소식은 반갑기는 하지만 나머지 또 4개의 재판이 또 있고 네. 저희가 또 이 재판, 다른 재판들의 어떤 결과를 떠나서 저희들은 저희가 준비해온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4개 재판은 어떻게 될 걸로 지금 예상을 하세요? 사실 이번에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사실상 내린 것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서울고법에서 추후지정이라고 이렇게 네. 연기 이유를 말을 했는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헌법 84조에 이어서 어떤 취지에 대해서도 조금 덧붙여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재판부가 이 각계 다 독립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4개의 재판부에서도 사실 뭐 3개의 재판부는 서울고법처럼 재판을 중단하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재판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재판부마다 이게 결정을 맞습니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제 서울고법과 나머지 4개의 재판부의 어떤 결정과 별개로 저희는 형사소송법 306조를 개정해가지고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은 사실 사법부를 겨냥한 비판이 거셉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퇴 의사를 밝힌 후에 안 잡으려고 했는데 이러면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헌법 84조가 대통령의 직무 과정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법 리스크를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발생했었던 재판과 관련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조항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네. 소추라는 것은 국어사전에 보면 공소를 제기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재판 중인 것에 대해서는 직무 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지 않고도 충분히 재판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대단히 많은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울고법에서 이 재판부가 어떻게 보면 자의적으로 그 재판부 자의적으로 헌법 84조에 대한 일정 부분 판단을 한 거예요. 이것은 저는 제도적으로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헌법 84조와 관련해서 위헌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만 보고 있는데 네. 헌법 68조 2항에는요. 판결 등으로 인해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엔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재선거요? 그러면 60일 이내에 재선거한다는 게 그 전제 조건이 판결이에요. 네. 거리나 판결. 판결이 있다는 것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직도 물러날 수 있다는 걸 상정하고 있는데 자꾸 84조만 보고 할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8조 얘기했어요. 근데 이걸 좀 아셔야 될 거예요. 우리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와 상관없이 재판받으러 다니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 6월 15일 날 G7 정상회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가십니다. 17일 날 이 행사가 끝나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과 지금 전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양자 회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우리 18일 날 하루 더 머물면서 우리 관세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 좀 합시다. 그런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죄송합니다. 제가 한국에 재판이 좀 있어가지고요. 제가 가봐야겠습니다. 하면 되겠습니까? 94년도에 헌법 소원이 있었고 거기 재판 그 결정문에 보면은요 대통령은 개인이 아닌 거예요. 대한민국의 체면과 권위를 지키고 유지해야 될 대통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을 보면 안 되는 거고 대통령이라는 걸 봐야 되고 이 대통령의 직은 특수하기 때문에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은 재판을 정지해야 되는 취지인 것이고 그러니까 해석이 참 이게 애매한데 소추의 한자 소자가요 호소할 소자예요. 추단 쪼줄 추자예요. 그러니까 호소한다는 것은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재판에서 무죄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리고 추는 쪼줄 추. 그러니까 검사가 범죄를 쫓는다는 것, 즉 기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이제는 이 문제 좀 종지부를 찍고 어떤 정치적인 갈등 저는 그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론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6월 18일에 법원 기일이 잡혔었잖아요. 네네. 거기에 대통령이 굳이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됩니다. 그리고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 시절에 무수히 많은 법원의 출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참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 재판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만 연관된 것이 아니라 많은 공범들이 있는 재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장동 재판이라든가 대북 송금 문제는 이미 대북 송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7년 8개월 마지막 대법원 판결을 받았어요. 그렇게 다른 공범들은 그러면 재판을 받고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 이것을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고 그래서 84조를 예외 조항으로 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해석의 영역이 남아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든 대법원이든 저는 사실 대법원이 개별 재판부에 이것을 맡긴 것도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명확히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판단을 해야 된다고 국민의힘에서는 보시는 저는 건가요? 이번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따라서 형사소송이 다 중지된다라는 법이 통과될 경우에 이 법안의 문제점, 이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을 근거로 헌법소원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이화영 부지사 얘기를 네. 하셨기 때문에 이건 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가지고 이화영 부지사가 대법에서까지 유죄 확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유죄받을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유죄인 것이다라는 프레임을 펼치고 있는데 이거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도지사와 부지사가 가까운 관계일 수도 있고 업무적으로 밀접한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이화영 부지사의 개인의 일탈일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가깝기 때문에 이거 같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 부모님도 죄겠네요. 부모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가 모르는 것이 또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의 유죄 확정과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유죄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그런데 이와 별개로 재판 중단 형소법 개정을 지금 또 추진한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게 지금 12일, 그러니까 모레예요. 모레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이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것은 12일 날 상정해가지고 그대로 처리를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마치 국민들에게 호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재판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아예
뭐 재판이 끝난 거다 이렇게 보시는데 임기 동안 정지가 되는 것이고 임기가 끝나면 그 재판은 진행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각 현재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들어와 있는데 한번 보고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리 권한대행님을 포함한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요새 더 바빠졌죠, 평소보다. 어쨌든 어려운 환경인데 다들 열심히 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을 하는 국민들의 대리인이지 뭐 특정한 인연 때문에 하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순간순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순간도 놓치지 말고 우리 5,200만 국민들의 삶에 달린 일이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비상경제점검회의도 하고 또 일부 국무위원들 몇 분들과 또 회의도 하고 하는데 너무 잘해주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뭐 약간 불안정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많이 개선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다 노력과 헌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무위원 여러분 더 바빠지셨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데 오늘 오전에 아침 일찍 대통령실에서는 또 새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 추천제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일주일간 장 차관에 대해서 인선을 추천받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진짜 일꾼 찾기 프로젝트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인사 추천 제도입니다. 이번 인사 추천 대상은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등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주요 공직입니다. 참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운영하는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추천 글을 남기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SNS 계정 또는 이메일, 쪽지나 편지를 보내주시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국민 추천제 얘기였습니다. 내각 인사가 국민 참여형입니다. 네, 사실 이제 이 국민 추천제라는 제도는 이명박 정부 때 처음 시작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처음 생긴 거여가지고 활성화가 잘 안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박근혜 전 정부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부 비상금, 공공기관의 비상금 임원들과 관련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호응을 받지 못했고 윤석열 정부에서 실시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뭐 프로그램을 봤는데 네. 정말 사회에서 조금 훌륭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 사람들이 살아왔던 과정과 왜 그런 삶을 사는지에서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중에 한 명이 어떤 분이 의사였는데 지금 과학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그렇다고 하면 과학의 기술을 빌려야겠다라고 해서 과학자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들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날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국민들도 우리 주변에 이런 훌륭하신 분이 있다면 인사혁신처 홈페이지에다 이런 사연과 같이 올린다고 하면 이분이 정말로 국가와 나라,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이건 우리로서 너무 큰 혜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아이디어 차원에서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장 차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일주일 동안 받아서 이게 가능할까 싶기도 한데. 장차관뿐만 아니라 이 공공기관의 장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이 꼭 장관, 차관이 안 되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장관, 차관이 될 사람이 이 사람에 대해서 사연을 알고 이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본인이 국가를 위해서 일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국민 주권 시대에 맞는 국민 추천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의도는 좋을 수는 있겠는데 좀 인기 영합주의로 좀 흐르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바로 나오긴 해요. 이렇게 국민 추천을 지지자들로부터 받겠다 또는 국민들로부터 받겠다. 뭐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런 추천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지명되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봐야 실제로 그게 국민 추천제인지 아니면 우리 편 추천제인지 알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좋은 말씀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나 마지막에 추천받은 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을 실행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고 또 뭐 민주당 진영 내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제도를 어떻게 도입할 것이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제도를 통해서 실제 어떤 분들이 일을 하게 되는가 그 결과물을 놓고 평가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네. 국민의힘이 지난 총선에서 국민 추천제로 5명의 국회의원 선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김상욱이라는 훌륭한 국회의원 울산에서 만들었잖아요. 근데 국민 추천제에서 조금 소극적이니까 실망스럽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국민추천제 그러면 강성필 부위원장이 저 같은 사람을 어디 추천을 적임자다라고 해요? 평가해서 네. 추천을 하신다면 제가 이재명 정부에 등용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실제로 추천을 받아서 어떤 자리에 가는지 지금 이왕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걸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그 제도, 이 제도를 도입한 순수성을 의심받지 않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결과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일주일도 안 됐는데요.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력에 대한 얘기도 눈에 띄는데요. 유한솔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진행시켜. 요즘 대통령의 국정 의지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죠. 주요 내각 인사 인선에 국민 의견을 반영하겠다. 광폭 소통 의지, 초기 국정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이런 지시도 있었죠? 대통령과 언론과의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를 4대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이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 상황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습니다. 브리핑룸에 카메라 넉 대를 새로 설치하라. 소통 강화 취지죠. 우연히 본 SNS 댓글로부터 시작된 조치라는 건데요. 그제 취임 후 처음으로 SNS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목소리 때문이었을까요? 네,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이 끝난 직후에 현장에 있던 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 안 받으세요? 뭐 재밌다 재밌어.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일부 지지자들의 성토가 이어졌죠. 이런 부분을 의식한 거 아니냐는 해석과 함께 국민의힘 측에선 일종의 좌표 찍기라는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장을 직접 챙기고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빠르게 반영하는 방식. 11년 전에 가슴 아픈 참사가 있었죠. 성남시장 시절 길거리에 찌그러진 이 맨홀 뚜껑을 발견했을 때도 SNS를 통해서 즉각 조치하라. 또 재작년 당대표로서 찾은 경북 예천의 집중호우 피해 지역. 텐트가 부족하다는 이재민의 하소연에도 역시 즉각 조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들로부터 나온 의견 하나하나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가겠다는 의지. SNS 소통에 적극 나서기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은요. 국민들이 이재명 잘 뽑았다라는 효능감을 느끼게 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합니다. 취임 7일차,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네, 스타일이 조금 전 정권과는 좀 많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SNS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활용을. 네, 뭐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이재명을 중앙 정치인으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정치인으로 만든 것이 SNS를 가장 잘하는 민주당 출신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아직도 SNS를 잘 활용해서 국민과 소통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기초단체장 출신이기 때문에 정치를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이제 국민들의 이 민원 청취를 많이 했던 경험들이 이게 소중한 경험들이 이제 국정에도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실용주의랑 사실 실용주의라는 얘기가 또 많이 나오거든요. 추진력과 함께. 그런데 이 대통령 시계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 역대 대통령들은 내외빈 선물을 줄 때 이 대통령 시계를 만들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이후부터 계속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시계를 못 볼 수 있을 거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사실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나온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전현희 최고위원이 이제
그 대통령을 만났다가 아니 근데 우리 뭐 기념으로 뭐 시계라도 안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실속이 없어 안 만든다는 식으로 제가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데 뭐 시계가 없냐고 몇 분이 물었더니 뭐 그게 뭐 필요하냐 뭐 이런데 사실 이 시계 아시죠? 이 대통령 시계 친필 사인이랑 봉황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런 시계 나라 돈을 아끼겠다는 이런 얘기로 해석이 돼요. 글쎄 지금은? 뭐 이재명 대통령은 순수한 뜻으로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 이런 기념품 같은 게 무의미하다고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확인을 해준 건 아닙니다. 네. 뭐 결국 시간이 좀 지나면서 만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저는 뭐 이 예산을 아끼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충정은 이해하지만 그것을 예산을 적시적소에 잘 써서 얻는 효과가 더 크다고 한다면 굳이 대통령 시계를 안 만들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식으로 과거 정부에는 다 이렇게 했는데 나는 기존 정부와 완전히 다르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식의 행정은 그렇게 선영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 시계 얘기 나오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시계에 대해서도 좀 관심이 많아요. 한 4, 5만 원짜리 시계, 원래 착용한 손목 시계가 거의 완판이었다, 품절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안경테 그리고 선거 기간에 했던 운동화 이런 것도 완판 행진이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임기 초기라서 그런지 이재명 대통령의 인기가 날로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나가고 있는 저 시계인 건가요? 네. 근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네. 일명 문재인 안경이라고 해가지고 상당히 인기를 몰았어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그 안경은 너무 고가여가지고 이렇게 일반 어떤 국민들까지도 인기를 끌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는 어쨌든 검소한 그리고 집에 가보면은 이 가구들이나 전자제품도 다 조금 검소하게 옛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어쨌든 본인이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울 때 사실 시계 아낀다고 해서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겠냐마는 이게 국민들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상징성이거든요. 네. 그만큼 본인이 경제를 중요시 여기고 국가의 예산을 허투루 쓰지 않겠다라는 본인 스스로의 다짐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재명 패션, 뭐 실용주의 이미지를 약간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러면서 사실 대통령 굿즈 얘기는 과거부터 있었던 건가요? 사실 그 진보 진영에서 그러니까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 당선됐었을 때 네. 대통령 관련한 굿즈의 인기는 사실 그 이른바 팬덤 정치가 본격화되면서 네. 굉장히 있었던 게 사실이죠. 그 팬덤 정치가 저는 한국 정치에 그렇게 큰 도움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팬덤 정치로 인해서 정치 양극화가 심화되고 그래서 결국 집권한 이후에도 이 극렬 지지자들의 성화에 못 이기지 못하고 자신들을 뽑지 않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다짐은 하지만 실제 정부를 운영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결국 또 극렬 지지자들의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측면에서 팬덤 정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네. 뭐 이재명 대통령도 대통령이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2017년 이후에 중앙 정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던 개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팬덤 현상은 당분간도 좀 이어지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상반된 분위기를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외에 대표 팬카페가 있었는데 건사랑이라는 곳인데 이 커뮤니티가 약간 바꾸는 모습을 보여요. 기조를 바꾸는 건가요? 글쎄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이 과거 대통령 선거를 치를 때부터 열렬히 지지했던 단체라고 네. 하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적인 판단이 끝났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 4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인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본인의 임기 5년을 다 채우지도 못했고 그래서 조기 대선 결과 정권을 내주게 됐는데 사실 그 5년 단임제 국가에서 5년 만에 이 정권을 내준 경우가 87년 체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었고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정권을 다 뺏기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건사랑이라는 카페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있겠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여전히 지우지할지 모르겠지만 공보다 과가 많다면 언젠가는
그 절연 또는 거리두기는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 모습을 보면 거기도 지지자들이 꽤 있었거든요. 지지자들의 환호는 연호는 계속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대통령을 했던 분으로서 그렇게 좁은 공간, 일종의 뭐 법원 앞이라면 그렇게 넓은 공간이 아니잖아요. 네. 거기에 그 극렬 지지자들이 와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환호하는 것에 대해서 도취하게 된다면 그분이 일반 대중으로부터 받고 있는 평가와 완전히 동떨어진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소수의 조직화된 극렬 지지자들에 의해서 본인이 도취되는 일은 없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인물이 더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인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President Yoon got impeached. 지금요 기도 죽지 않겠지만은 탄핵당했다고 지금도 재판받는다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And I'm 마세요. sure that he is because whenever God 이승만도 uses a man, 한성 감옥에 갔어 안 갔어? even President Syngman Rhee, he was in 박정희도 prison and 깜빵에 갔어 Hong 안 갔어? prison. Even President 원래 Park Chung-hee was 아프리카 incarcerated. 만델라도 깜빵 갔어 안 And 갔어? even Nelson Mandela in 원래 Africa, he 크게 was in 쓸 사람은 prison. 하나님이 연단을 시켜 Everyone who 연단. is 네, 전광훈 목사, 윤 전 대통령을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만델라 전 대통령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정강훈 목사님께서 만델라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말씀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이. 노벨 평화상 받으신 세계적으로 훌륭하신 분하고 대통령 하다가 상을 받기는커녕 탄핵되고 파면당하신 분이 어떻게 같은 선상에 오를 수가 있는지 저거 다른 나라가 알까 저는 무섭고요. 정광훈 목사님과 관련해가지고도 저는 국민의힘에서 좀 확실하게 절연을 하고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다면 저분 저런 말씀 하지 마시라고 좀 충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고를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전광훈 목사가 지금 보수라는 이름을 참칭해서 본인의 비즈니스에 더 충실한 것 아닌가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2024년 총선에서도 봤잖아요. 이렇게 광장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들이 선거 과정에서 얻는 득표 얼마나 됐습니까? 이번 대선 과정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독자 후보를 내긴 했지만 결국에는 완주하지 못하고 중간에 드랍했잖아요. 뭐 이게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당이 쇄신하고 환골탈퇴하려면 중도 세력들로부터 이른바 극우라고 평가되고 있는 분들과는 거리두기를 해야 되는 시점이죠. 네, 이렇게 대선도 끝나고 취임 7일차, 광장에서도 여전한 부분도 있고 일부 변화도 감지되고 있지만요. 당 지도체제 개편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홍은 쉽게 정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5대 개혁안을 낸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견 조율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제 의원총회 모습 저희가 좀 정리해봤습니다. 보고 오시죠. 나이로는 막내지만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지도자답게 의원님들의 다양한 생각을 품고 희망을 녹여내겠습니다. 보수는 품격입니다. 품격 있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당대표 선거를 빨리 하는 게 좋겠다는 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한 파급적이면 하여간 빠르게 진행하는 게 좋겠다. 저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니까 사퇴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여기 원내대표 선거가 있잖아요. 원내대표 끝나서 그때 다시 재심을 합시다. 거기가 다 당무감사는 좀 잘못된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직무를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그나마 국민의힘이 내란당에 오명해서 조금이라도 벗을 수 있는 그런 태도다라고 생각하고. 이른바 마라톤 의총이 있었다고 하는데 소등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를 개최하느냐,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느냐, 혹은 당무감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은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조차 불투명한 것 같은데 이거 그냥 개인 정치의 차원이냐라는 비판에 또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오늘 또 그런 거 아니다. 당을 위한 충정이다. 이렇게 좀 일축을 했거든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우리 당 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저는 큰 틀에서 본다면 우리가 진즉 선거 과정에서 내놨다면 이렇게 참패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당의 변화 메시지를 충분히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아직 우리 당이 갖고 있었던 기존의 관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관성으로 인해서 개혁안이 한 번에 통과되기는 어려웠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제 의총에서 있었던 결과물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전당대회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두고도 당내 이견이 많았지만 그래도 의총 과정에서 모아진 중지는 어떤 식으로든 9월 초 이전에 8월 예. 말에는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보고요. 네. 다른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음 이루어지는 의총회에서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16일에는 우리 당의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데 그 원내대표 선출 이후에 더 빠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5가지 개혁안 중에 말씀대로 이제 전당대회 쪽으로 가는 거는 좀 가닥이 잡힌다면 당권 도전에는 또 누가 나서냐 여기에 대해서도 설이 분분한데 선거 후에도 폭넓은 행보를 보이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당권 도전설이 당 안팎에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 속에 다름 아닌 이재명 모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이게 소위 말해서 이재명 모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선 출마 이후에 그렇죠. 반성 없이 그냥 뭐 보궐선거 나가서 다시 지역구를 받고 당대표에 나가서 또다시 당대표를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모델이 아니고 우리도 많이 비판했던 모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당원 당규까지 개정해가면서 그걸 우리가 고스란히 그 결과적으로 잘 됐다고 고스란히 따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통상 이 대선에서 지고 나면 당 지도부 사퇴하고 후보자도 백의종군하고 이런 게 우리에게 익숙했던 일종의 정치권 문법이었는데 그러지 않는 지금 상황을 두고 3년 전에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른다는 건데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겠지만 일단은 뭐 40% 넘는 득표율, 그랬던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재결집해야 된다. 구도상 비슷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안에서 받고 있는 어떤 위상과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내에서 인정받았던 이 위상을 생각을 하면 비교의 네.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재섭 의원도 말했지만 사실 통상적으로 대선에서 패배를 하면 자숙을 하는 모습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동시에 그때 당시에 패배한 정당은요 이렇게 국민의힘처럼 내용에 휩싸이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당시에 가장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던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연임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네. 그 당대표 자리를 또 차지하기 위해서 대선에 패배한 민주당이 또 내적 갈등에 휩싸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비판은 있었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면서 당을 빠른 시간 내에 안정적으로 수습하고 총선에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일어난 조기 대선에서도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재섭 의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거기에 그때 이재명 대표가 연임한다고 했을 때 비판했는데 우리가 그 모델로 가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는데 무작정 비판할 것도 아니고 또 김문수 후보가 그때 이재명 대표와 비교할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내홍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찾는다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했듯이 좌도 우도 이념을 치우치지 말고 빠른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당내에서도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목소리, 이게 김재섭 의원의 우려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을 봤을 땐 정권도 가져오고 여대에 와서 전국도 만들었고 뭐 잘 된 거 아닙니까?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는 이유. 과거의 정치 문법하고 지금은 굉장히 달라진 것 예.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대가 워낙 빨리 변하다 보니까 90년대, 2000년대만 하더라도 낙선한 후에는 일종의 정치적 휴지기를 갖는 게 정석처럼 여겨졌는데 2017년에 당장 대선에서 패배한 홍준표 후보가 당권 도전에서 잡았고요. 네. 2022년에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낙선한 이후에 개항 의뢰 보궐선거로 나가서 국회의원 자리도 얻고 당대표도 하면서 그 과거와는 어떤 식으로든 좀 달라진 정치 문법이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예. 당대표에 나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는 결국에는 뭐 본인의 판단이겠죠. 그러나 대선에 패배한 후보가 바로 이렇게 나온 모습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본인은 연신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긴 합니다만 계속해서 김문수 전 후보를 둘러싼 등판설이 불거지면서 조기 전당대회가 열린다면 김문수 대 한동훈, 지난 경선의 리턴 매치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런 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아직 여기에 대해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은데 다만 여전히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서 지지자들과의 소통은 열심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가봐, 인사해봐.
이게 좀 이쁘게 생겼어요. 저는 털이 많으면 주로 이걸 쓰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나아요. 이렇게 얼굴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확실히 우리 집에는 항상 이게 어디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다니는 거를 막는다기보다는 그냥 포기하고 그냥 이거를 많이 쓰는 편이에요. 사실 이 뒤에 뭐 계엄 사과에 관해서 대선에 대한 실패, 패배 이런 분석도 이어졌습니다만 이 장면이 훨씬 더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제 뭐 그 돌돌이라고 부르는 먼지 제거기인데 집에 반려동물 있으신지 보통 이거 얼굴에 잘 안 쓰잖아요. 네, 저는 이제 반려동물이 없어가지고 저는 돌돌이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이제 바닥에 뭐 쓰레기가 있으면 또 필요하기도 하죠. 근데 한동훈 전 대표가 저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저런 모습 보이는 거 뭐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왜 저는 계속해서 이게 어떤 화제를 끌려고 하는 것 같다. 또 그러면 좀 화제를 끌려고 하는 그 뒷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또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조금 어색할 것 같아요. 김문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막 턱걸이를 해가지고 출마의 시그널을 보내지 않나. 한동훈 전 대표는 저렇게 돌돌이로 얼굴을 저렇게 청소를 하면서 출마의 어떤 시그널을 보내는 것 같아서 다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 네, 본인의 의중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두 사람 모두 출마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 출마할지 여부는 저도 정말 관심합니다. 저도 비교적 가까운 자리에 있는데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당이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는 전 당원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낼 주역이 있다. 한동훈 전 대표를 뭐 제외한 다른 분이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이 옳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적임자를 찾지 못한다면 본인이 또 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김문수 후보가 지금 보이는 행보는 출마 쪽에 조금 기울어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의 또 의총 그리고 16일의 원내대표 선출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권 소식 두 분과 여기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연예계 소식은 바로 여기에서부터입니다. 관련해서 임주혜 변호사, 최정아 대중문화 전문기자, 박진아 아나운서 세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본인의 해명도 바로 이어졌고 사건의 전말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우리가 우려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경규 씨가 공황장애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 이 부분 때문이라는 이야기인데 일단 뭐 생각보다 증세가 심각했나 봐요. 14년째 지금 투병 중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경규 씨 같은 경우에는 2012년도입니다. 남자의 자격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이 처음으로 내가 공황장애라는 것을 앓고 있다라고 고백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때 자신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지금은 우리가 연예인들을 통해서 공황장애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만 이때만 해도 연예인들 중에 공황장애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사람이 거의 처음이었거든요. 이 심리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내가 살아있나 보려고 주변에 얘기를 잘 못하니까 많이 꼬집는다라고 당시 상황을 이제 본인의 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굉장히 힘들다라는 걸 어필을 한 적이 있고요. 또 2021년도입니다. 이때는 공황장애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알게 됐을 때인데 이때 찐경규라는 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류승수 씨 그리고 가수 솔비 씨 등 이 공황장애를 경험했었던 사람들을 모아서 이런 방송을 또 재밌게 또 풀어낸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사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요. 이경규 씨가 이에 대해서 일단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황장애 치료약과 이 감기약을 복용 중인데 그 성분 중에 일부가 양성 반응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이제 밝힌 겁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서도 이 관련 약물 복용 사실을 소명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우려처럼 이제 불법 약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조금 안심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정보 전달 차원에서 이것도 한번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처방약의 특정 성분이 문제가 됐다고 하니까 어떤 약을 좀 먹었을 때 운전을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사실 우리 도로교통법에 보면은요. 정상적인 어떤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몽롱하게 한다거나 졸음을 유발한다거나 하는 약물을 복용했으면 그 약물이 정상적으로 처방전을 받아서
복용한 약물이라고 해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어떤 향정신성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런 졸음 유발 물질에 포함이 될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요즘 많이 문제되고 있는 것이 흔히 다이어트 약 같은 부분도 결국 어떤 중추신경계에 작용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라든가 아니면 환각을 유발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경규 씨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 것처럼 처방전이 있고 처방에 따라서 본인의 건강 상태에 필요하기 때문에 복용한 약일지라도 그 약을 복용한 상태가 특히 운전 직전에 복용을 했다거나 네. 아니면 의사가 처방한 부분의 용량을 넘어서 과도하게 복용했다거나 하면은 이 간이시약 검사에서 충분히 양성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예. 하지만 바로 처벌로 이어지기보다는 당시에 정상적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상태였는가 네. 이 부분을 두고 수사기관에서도 해당 혐의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하다는 상태였다는 해명도 있었고 다만 그 사이에 또 차를 혼동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요. 사실 뭐 이제 대중들에게는 워낙 밝은 모습만 보여줬기 때문에 공황장애라는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잘 인지하기 쉽지도 않고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또 부정적인 주목도에 휩싸이는 게 아무래도 연예인들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경규 씨가 먼저 2012년도에 얘기를 한 다음부터 이제 자신의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을 고백하는 스타들이 뒤이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정영돈 씨가 또 대표적인 스타입니다. 정영돈 씨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게 불안장애를 앓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2015년도에는 불안장애 때문에 모든 활동을 정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5년 후에 또 불안장애 악화로 모든 방송을 중단을 해야 되는데 연예인들이 방송을 중단하면 꼭 따라오는 루머들이 있죠. 가정이 불화설이 좀 있다더라, 건강에 이상이 있다더라. 사실 건강 이상은 맞죠. 불안장애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좀 더 이 소문이 점점 더 커지는 이런 안 좋은 일을 겪기도 했었고요. 사실 그 정영돈 씨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불안장애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도 살짝 힌트를 주긴 했어요. 예. 사람들이 개그맨이라고 하면 사실은 굉장히 좀 친근하게 생각하는 직업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영돈 씨가 지나가면 어우 반갑다고 치는데 네. 정영돈 씨가 이렇게 탁 뒤로 넘어간 적도 있었고 아우. 그리고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는데 보시는 분들은 너무 반가우니까 아유 딸이 너무 예쁘다라면서 안고 있는 딸을 그냥 빼앗아서 아유 예쁘다라고 하는데 이게 또 사람이 반복이 되다 보면 아이를 데리고 외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좀 불안해질 때가 있잖아요. 때문에 정영돈 씨는 이러한 불안들이 겹쳐서 나중에는 혼자 너무 무서워서 구석에 뭉클이고 잘 때도 있었다. 너무 불안함이 덮칠 때가 있었다라고 고민을 토로하기도 했었고요. 또 5월 27일에 세상을 떠난 배우 최정우 씨 같은 최근이었죠. 경우도 너무 최근이었죠. 공황장애 및 우울증을 앓았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평소 공황장애 그리고 우울증 구안화사를 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물론 아직까지 정확한 사망 원인이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지나가는 행인들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한두 번이지만 이분들에게는 일상이 될 수 있으니까 압박감이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경규 씨를 두고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았고 또 수면 위로 건강 상태 이야기가 나왔다 보니까 대중들이 좀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네, 어제 보도가 나가고 나서 이경규 씨의 개인 채널에는 많은 응원 댓글이 달렸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응원 댓글이었는데요. 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례없는 응원 댓글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40년 넘는 긴 방송 세월 동안 그 흔한 스캔들 한 번 없이 프로 정신을 보여줘 왔기 때문인데요. 한 방송에서 이 가식과 거짓을 경계하는 인생 철학을 보여줘 왔던 그이기에 이번 일에 대해서도 거짓말할 뿐이 아니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누리꾼들은 오히려 이번 일로 건강이 더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 너무나 우려스럽다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는데요. 위반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이고 조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반응도 존재하지만요. 이경규 씨를 향해서 걱정하고 응원하는 팬들의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법 위반 여부와는 별개로 좀 건강한 상태를 되찾길, 행복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길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뉴스 네컷에서 앞서 소개했던 내용인데 데뷔를 앞두고 있는 5인조 혼성 아이돌 그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멤버 몇몇 다름 아닌 그중에 멤버 한 명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죠?
그렇습니다. 이 멤버 한 명이 글쎄요 실력이 뛰어나서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요. 외모가 뛰어나서 그 부분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 집안 배경이 굉장히 큰 관심을 얻고 있는 건데요. 국내 재계 10위권 아닌 이 정유경 신세계 회장의 장녀인 문서윤 씨입니다. 이 연예계에 데뷔를 하는데요. 9일 연예기획사 더 블랙 레이블에서 예. 이 사실을 밝힌 겁니다. 이 문 씨가 멤버로 있는 5인조 혼성 아이돌 올데이 프로젝트가 23일에 드디어 데뷔를 합니다. 이 소속사 측에서는요,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룹 명이라던가 소개 영상, 이 보고 계시는 이 멤버 사진 등을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번에 활동명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영어 이름인 애니로 데뷔를 하고요. 그렇군요. 정유경 회장의 장녀이자 이명희 신세계 총괄 회장의 외손녀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금 데뷔도 전인데 벌써 SNS 팔로워, 그러니까 자신을 소식을 계속 듣고 있는 사람들의 수가 12만 명이 넘었어요. 네. 지금 뭐 14만 명이 넘었다라는 이미 얘기도 연예인 있는데 아닌가요, 이렇게 가능했었던 게 옛날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예전에는 이 정재계에 있다, 이 자녀들이다라고 하면은 최대한 감춰져 있었죠. 그렇죠. 감춰져 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는 것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네. 자신을 적극적으로 나타내고 특히나 뭐 지드래곤이라던가 연예인들과의 친분을 스스럼없이 나타내고 있었어요. 예. 이 부분이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먼저 관심을 받는 데 성공했다. 마케팅은 아니었지만 좋은 마케팅이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업주인 구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4대째 이제 외증손녀인 셈인데 이 아이돌 그룹의 제작 기획사 자체도 굉장히 이제 대형 기획사 소 계열의 레이블이고 또 이제 재벌가가 신세계 그룹이라는 점 이런 부분에서 아주 흥미롭고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신세계가 정말 굵직한 재벌이기 때문에 지금 데뷔를 하는데 아니 어머니가 신세계 정유경 회장이라더라. 당연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어머니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요. 굉장히 좀 베일에 감춰져 있습니다. 물론 회장직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그 외에 사생활 같은 부분에서는 좀 철저하게 베일에 쌓여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정용진 부회장보다도 더 사생활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더 보완을 중시했는데 이번에 그 장녀 문서윤 양이 네. 데뷔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흥미롭다. 신세계라는 그 배경도 그렇지만 어머니와는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베일에 감춰져 있는 어머니인 정유경 회장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그 남매 사이인 또 정용진 부회장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런 장면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정용진 회장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배우 고현정 씨와의 결혼 생활에서 또 고현정 씨는 또 이 당시에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연예계 활동을 좀 중단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뭐 집안 분위기가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많았었고 지금 이렇게 또 딸이 연예계 활동에 나서는 점은 시대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네네. 봐야 될까요? 일단 고현정 씨 개인으로 먼저 조금 설명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고현정 씨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사적으로 만나기도 했지만 일단 당시에 20대 때 정말 사랑이 훅 들어가서 20대를 물들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당시에는 내가 연예계와 맞지 않는 사람 같아서 유학도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고 본인의 의지도 있었음을 이게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시대의 변화를 또 앵커분이 언급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정확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는 이 연예계 생활을 하면서 내조를 한다라는 것이 좀 양립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이제는 세월이 바뀌어서 정말 제게 아까 말씀드린 순위가 10위인데도 불구하고 예. 재벌 3세가 아이돌로 데뷔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 사안을 보고 우리는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이 K-팝 시장에 아이돌로 등장을 할 만큼 이 K-팝의 위상이 그만큼 올라갔다라고 보여질 거고요. 네. 이 문 씨 같은 경우에는 내가 하고 싶다라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어른들의 이 허락도 있어야 됐을 거거든요. 이 부분을 또 생각해 보면 이 그룹의 리스크보다 시너지가 분명히 더 크다라는 판단 그리고 그 의미를 두고 활동을 긍정적으로 내부적으로도 네.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문화 산업의 경쟁력 자체가 좀 성장한 측면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기업을 물려받지 않고 예전처럼 베일에 꽁꽁 쌓여 있다가 이렇게 기업을 좀 이어받는 게 항상 수순이었다면 그 승계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재벌가 자녀들의 이야기가 좀 점점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진아 아나운서. 그렇습니다. 그룹 경영 대신 군복무라든지 스타트업 등 개인의 관심사와 역량을 살려서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SK 최태원 회장의 자녀 최민정 씨 경우가 그렇습니다. 해군 장교로 복무한 바 있죠. 6대1의 경직률을 뚫고 해군사관학교에 입교를 해서 이 해적 소탕 임무까지 수행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최근에는 미국에서 인공지능 기반 헬스케어 스타트업을 창업을 했습니다. SK 하이닉스에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본인만의 독자적인 길을 걷고 있는 건데요. 네. 이렇게 가업을 잇기보다는 새로운 분야의 문화예술이라든지 사회공헌 등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재벌가 자녀들이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같은 경우도 자녀 경영 승계권을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딸인 이원주 양도 비영리 단체 인턴 활동이라든지 폭넓은 행보로 본인만의 삶을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간의 관심이 워낙에 집중되는 게 또 재벌가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의 폭넓은 행보 이야기도 잠시 한번 짚어봤고요. 마지막 이야기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 하나 마저 전해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했던 고 김새로운 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야기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지만 사망 전의 생활고 여기에 가족의 부채를 좀 떠안고 있었다. 이런 소식이 또 새롭게 전해지기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김새로운 씨가 생전 가족의 부채를 떠안고 있었다. 그리고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인들로부터 생활비, 그러니까 금전 지원의 다수를 받고 또 일부는 또 채무까지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사실은 된 상황입니다. 2023년 법원 자료에 따르면요, 김새로운 씨가 부친 A 씨의 네. 개인 파산 사건에서 채권자 중 한 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었어요.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김새로운 씨의 채권액이 무려 2억 5천만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이 부친 A 씨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실패를 이제 겪게 됐는데 당시에 20명이 넘는 채권자들에게 수억 원의 부채를 남긴 채 2020년도 개인 파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2023년도에 이 파산과 면책이 확정이 됐는데요. 당시에 김새로운 씨 나이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당시 20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이기 네. 때문에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가족 식당이 보증금을 거의 날릴 정도로 큰 피해를 입으면서 폐업했다는 이야기에 채무가 12억에 달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사실 처음에 이야기했던 유족들의 입장과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좀 배치되는 부분이 보입니다. 지난 3월 유족들이 이제 기자회견에 적극적으로 이제 임할 당시만 해도 지금 여러 가지 가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예. 특히 고 김새로운 씨가 소녀 가장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족들 때문에 많은 빚을 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무근이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지금 조금 더 확인과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생전에 이 김새로운 씨가 많은 부분을 좀 투자를 해왔던 가족 식당 같은 부분도 보증금이나 월세 제대로 내지 못하고 예. 공과금 내지 못하니까 보증금에서 계속해서 이제 제외하다 나가 보니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나 아니면은 이제 아버지의 어떤 파산 문제 같은 부분들을 보면 일정 부분 금전적 어려움이 있었다는 부분이 네. 확인이 되고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생전에 생활고로 너무 힘들어하는 걸 봤다는 목격자들의 목격담도 다시 한번 조명을 받고 있고 이래저래 안타까운 건 고인은 참 말이 없다는 점이죠. 가슴 아픈 이야기에 또 하나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이 이야기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세 분과 연예계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